1794년 5월 미국 뉴욕시에 속해 있는 스태튼 아일랜드라는 자치구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코닐리어스 밴더빌트. 훗날 철도왕이라는 별명이 붙게 될, 그리고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로 성장하게 될 아이였죠. 또한 오늘날 밴더빌트 가문을 창시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재산으로 큰 명성을 떨쳤는데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1877년에 사망했을 당시 총 2억 달러의 재산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죠. 이는 2024년 기준으로 약 60억 달러에 해당되는 재산으로 하나로 치면 7조 1784억 원에 해당됩니다. 다만 2007년 포춘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그의 실제 재산은 과장된 것이며 당시 미국 GDP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1.14%였다고 하죠. 물론 이 비중도 미국 역대 1위 부자라고 불리는 록펠러에 담가는 수준이었으니 그야말로 엄청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철도왕 코닐리어스 밴더빌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어릴 적 가난한 집안을 돕기에 교육을 받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11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 밑에서 여객선 일을 도왔죠. 하지만 코닐리어스는 떡잎부터 남달랐던 건지 사업을 구상하는 능력과 이를 실행하는 추진력이 뛰어났습니다. 한 예로 아버지 밑에서 여객선 일을 배운 지 약 5년이 지난 16살 때 여객선을 직접 구입하고 본격적으로 선박업에 발을 디뎠죠. 코닐리어스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을 꾸준히 성장시켰습니다. 그렇게 당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선박업을 독점하기에 이르렀죠. 이를 통해 큰 부와 지위를 손에 얻게 되었지만 밴더빌트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861년에 발발한 남북전쟁을 자신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봤는데요. 밴더빌트는 북군 측에 가담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여객선을 해군에 기부하고 심지어 남부군의 무역선을 파괴하는 활약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미합중국 의회 명예황금 훈장도 수여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는데 남북전쟁 시기 그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가장 아꼈던 막내 아들이 병에 걸려 죽고 말았던 것이죠. 더구나 막내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었기 때문에 슬픔을 뒤로하고 다시 후계자를 선정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별로 탐탁지 않아 하던 첫째 아들 빌리 밴더빌트를 후계자로 정하고 다시 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남북전쟁 이후 급부상하는 철도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당시 모두가 기피하던 뉴욕 할렘 철도선을 포함해 총 4개의 철도선의 지분을 마구 사들였죠. 이렇게 무려 4개의 철도선의 대주주가 된 코닐리어스는 후계자인 빌리 밴더빌트에게 할렘 철도선을 키워보라 시켰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 명령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 후계자 자리를 박탈하고 다른 후계자를 찾아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빌리는 매우 성공적으로 할렘선을 성장시키고 많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코닐리어스는 선박업보다 철도업이 훨씬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던 선박업을 과감하게 처분하고 철도업에 모든 재산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체 땅이 크다 보니 그 수많은 철도선을 독점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도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긴 것은 분명했죠. 쉽게 말하자면 북동부와 중서부에 위치한 모든 철도가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012년에 영국 방송사에서 만든 미국을 일으킨 거인들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코닐리어스 밴더빌트에 대한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여기서 뉴욕시의 한 정치계 인사가 밴더빌트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있었는데 그는 화가 나서 뉴욕으로 가는 모든 철도 운송을 막아버렸죠. 이로 인해 뉴욕시의 모든 소비 물자가 막혀버리자 그 정치계 인사가 밴더빌트를 찾아가 싹싹 빌고 항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밴더빌트의 의지로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숨통도 쉽게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었죠. 하지만 이 막강한 철도왕도 순탄하게만 사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제이 굴드 때문인데요. 제이 굴드는 당시 강도 귀족이라 불리던 인물 중 한 명이었으며 특히 철도 분야에서 한 투기 활동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밴더빌트가 이리철도라는 작은 철도 회사를 적대적 흡수합병할 때 등장했는데요. 이리철도는 노선 총 연장이 50km도 안 될 정도로 작은 회사였으나 하필이면 이 작은 노선이 뉴욕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철도 노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밴더빌트는 반드시 이리철도를 흡수합병해야 했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라도 이리철도를 인수할 생각이었기에 뉴욕 증권 거래소를 통해 이리철도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를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을 들은 당시 이리철도의 2대 주주 제일 굴드가 이리철도 사장과 기업 사냥꾼과 같이 작당 모의를 시작했죠. 이들이 뭉치는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 바로 코닐리어스 밴더빌트의 돈을 뜯어버리자 였습니다. 그들은 일단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불법 주식을 마구 찍어냈어요.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및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지 않고 시장 내외에서 주식을 마구 팔아치웠습니다. 한 예로 제이 골드는 많을 때 하루에 700만 달러어치, 즉 50만 주가량의 미등록 불법 신주를 찍어냈죠. 이에 밴더빌트는 그 많은 재산을 투자해 이리철도의 주식을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철도 인수에 실패했습니다. 그가 굴드의 작전을 알게 된 것은 아들이 가져온 주식 덕분이었는데요. 이 주식이 이전에 가져온 주식과 달리 재무부의 발행인가가 없는 주식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밴더빌트가 무려 5천만 달러를 이리철도 공개 매수에 투입했을 때였죠. 사실 그는 분명히 주식을 계속 사고 있음에도 지분율이 올라가지 않아 의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불법 주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밴더빌트는 당장 제이 골드의 위치를 수소문했으나 이미 계획을 철저히 세워둔 굴드의 일행은 돈을 나눠먹고 도망간 뒤였죠. 참고로 제이 골드는 이후 같이 작당 모의했던 이리철도 사장, 기업 사냥꾼들의 재산을 모조리 강탈하기 위해 암살까지 저질렀답니다. 아무튼 밴더빌트는 1차 이리철도 인수전에서 날려먹은 돈 때문에 무려 4년이나 다시 재산을 모아야 했어요. 그는 당시 석유왕 록펠러의 석유 수송을 하면서 다시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4년 뒤에야 2차 이리철도 인수전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때는 공개 매수에 성공해 기어이 이리철도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죠. 이 역사적인 인수전은 오늘날 미국의 3대 철도사라고 할 수 있는 CSX의 뉴욕 센트럴 철도선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안정적으로 철도업을 운영하던 그는 1877년 1월 4일 향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오늘날 밴더빌트는 연방정부 독립기관인 스미스소니언이 선정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엔 금융왕 JP 모건,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등 걸출한 인물들이 선정되었으니 밴더빌트 또한 미국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가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성공한 기업가임에는 분명하지만 가족한테는 냉혹하고 좋지 않은 가장이었습니다. 밴더빌트가 오늘날까지 받는 많은 비판들 가운데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정사이죠. 그는 일단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부인한테도 무척 차갑게 굴었습니다. 심지어 시도 때도 없이 사창가에 가는 것으로 유명했죠. 자식들에게도 무자비했는데 자식이 11명이 넘는 것도 딸보단 아들을 많이 가지고 싶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던 아들들한테는 관대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첫째 빌리는 너무 어리숙하다며 어렸을 때 시골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둘째는 정신이 이상하다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까지 시켰습니다. 오직 막내 아들한테만 관심을 두었는데 정작 막내 아들은 남북전쟁 때 심한 병에 걸려 요절하고 말았죠. 사실 밴더빌트 가문은 4세대까지 대중적인 관심을 받을 정도로 모두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어두운 가정사를 가졌음에도 가문이 쭉 이어졌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도 코닐리어스가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죽을 때는 딸들에게도 상당한 유산을 남겼는데요. 둘째 부인과 딸들한테 각각 20에서 50만 달러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사망했을 당시가 19세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돈이었죠. 자식들은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건축물들을 세웠는데 현재 이 건축물 대부분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딸들한테 준 유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산은 첫째 빌리 밴더빌트한테 넘어갔는데요. 아버지가 어리숙하다며 구박했던 빌리는 오히려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유산을 2배 이상 불렸습니다. 이로 인해 밴더빌트 가문은 이후 4세대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엄청난 부를 모으게 되었죠. 사실 요즘은 밴더빌트 가문이 인터넷상에서 망한 가문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대를 거치면서 재산이 많이 분할됐기 때문입니다. 밴더빌트 가문의 5세대 인물인 글로리아 밴더빌트와 6세대 인물인 앤더슨 쿠퍼를 보면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가문이란 것을 알 수 있죠. 참고로 앤더슨 쿠퍼는 재벌 3세라는 위치를 이용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기자라는 힘든 직업을 선택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처럼 코닐리어스 밴더빌트는 오늘날 사업부터 가문까지 모두 크게 성공시킨 미국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미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벤더빌트 대학교입니다. 1873년에 설립되었고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명문 대학교죠. 예를 들어 부통령 엘고, 7명의 노벨상 수상자, 퓰리처상 수상자, 아카데미상 수상자를 배출했답니다. 벤더빌트 대학교 말고도 벤더빌트 맨션 국가유적지, 벤더빌트 빌딩 등 뉴욕시 곳곳에 그의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죠. 물론 그가 남긴 최대 업적 중 하나인 뉴욕 센트럴 철도선도 빼먹을 수 없겠습니다. 철도왕 코닐리어스 벤더빌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뉴욕 암흑가를 지배했던 남자 살바토레 루치아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